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도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고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위기감이 좀 있는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반도체 업황은 언제쯤 좋아질지 내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글 쓰는 재능이 없는 분들, 이제 쉽게 글 쓰는 세상이 좀 열리는 것도 같습니다. 나 대신 글을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 AI 서비스가 등장했다는데요.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글을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요즘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중요한 이슈지요. 언제쯤 반등할지 궁금한데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어디 강연에 나가서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그 업황이 반등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내년 중반쯤이면 살아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고생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예. 대체로 업계에서도 그쯤 반등할 걸로 보십니까? 예, 일단 내년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어쨌든 반도체는 결국은 이제 완제품에 답재가 되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일 중요한 제품인데요. 예. 일단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 CPU가 공급이 원활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버를 중심으로 일단 D램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예. 하반기에는 사실은 뭐 좀 경기에 많이 연동되긴 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관리에 이제 대부분의 완제품 회사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소비자 시장에서는 즉 채널에서는 유통 채널에서는 재고가 좀 줄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인 생산에 되게 스마트폰 회사들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고 조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일단은 실제로 수요가 안 살아나더라도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재고 창고가 그래서 그 창고를 채우는 수요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년 2, 3분기 정도에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재고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보통 재고라는 게 완제품은 2달 이상을 잘 안 가져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중국 기업들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삼성이랑 애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인데요. 중국 기업들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이제 한 10주에서 15주까지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3개월이네요. 예, 그 정도였고 그리고 어쨌든 그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하우스 재고고요. 유통 채널 재고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들거든요. 판매상들이 갖고 있는 재고.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9월부터 뭐 10월까지 소비자들이 사가는 물량이 실제로 제조업체들이 공급하는 물량보다 좀 더 많아졌고요. 그 말은 이제 채널 재고는 조금씩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좀 저희는 다시 이제 인벤터리 빌드업 수요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의 경기에 대해서 특히 제가 중국 기업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중국 기업들이 이제 보통 스마트폰 많이 만들 때는 9억대에서 10억대 만들었거든요. 전 세계 생산량이 보통 14억대 기준으로 보면 중국 기업들이 한 9억대 만들었고 1년에 삼성 애플이 한 5억대 만들었거든요. 근데 삼성 애플의 물량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 중국 기업들이 생산량이 9억대에서 6억대 중반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 올해 그게 이제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줄었죠? 뭐 일단은 특히 중저가 제품 수요가 많이 줄었고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하이엔드 제품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좀 저소득층이 휴대폰을 안 바꾸고 오래 쓴다는 거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자제품에 할당할 재원이 부족한 거죠. 그렇겠죠.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현재까지는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교체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2, 3년 정도 지나면 일단은 제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재미있는 하나의 사례긴 하지만 샤오미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중국 스마트폰 회사인데 지난 3분기가 이제 매출액은 2분기 대비 0.5% 늘었거든요. 근데 재고는 9%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유통 채널의 재고도 줄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도 이제 지금까지 전략이 성장이었다면 지금은 네. 영업이 아니라 생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고 관리를 상당히 계속 하는데 이게 내년 연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반도체 가격 떨어진 건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시장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생필품 물가가 오르면서 예. 휴대폰을 안 바꾸고 예. 그걸 감지한 휴대폰 생산업체들도 예. 휴대폰 제조를 줄이면서 예, 맞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었다. 예. 줄기 시작한 게 그럼 올해 뭐 초부터입니까? 인플레가 슬슬 올라갔던? 사실은 상반기에도 소폭 줄었고요. 어허. 근데 하반기는 이제 사실은 생산 기준으로는 20%씩 줄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소비자 제품에서 중요했던 게 이제 PC인데 특히 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저희도 올해 PC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격 교육 시장이 많이 위축될 거로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노트북 쪽도 또 일부 재고도 있었고 해서 작년이 2억 4천만 대가 노트북 수요였는데 예. 올해가 한 1억 9천만 대, 한 20% 정도 네. 그쪽도 수요가 줄고 스마트폰은 생산 기준으로는 올해 20% 정도 줄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나쁘게 봤지만 뭐 사실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 감소할 거로 봤는데 20%대 감소하다 보니까 아하. 사실 영향이 좀 더 크게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교체 수요의 중심이 되는 그 인텔의 신규 CPU가 예. 출시 자체가 1년 이상 늦어지면서 내년 어쨌든 상반기로 연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굳이 서버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주문했던 물량까지도 주문을 좀 취소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딱 서버 하나에 몰려 있었는데 네. 그들도 지금 스마트폰 안 좋은 상황을 좀 제대로 활용해서 네. 우리 특히 메모리 기업들인 한국 기업들한테 싸게 달라고 하거나 예, 안 사거나 그러고 있군요. 예, 단가 인하를 세게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디램의 원가 비중도 그러니까 원재료비 비중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좋았을 때가 21%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내년까지 1분기까지 빠지면 이제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비율이 어떤 비율이에요? 말씀하신? 그게 이제 서버의 원재료 비해서 네. 디램이 차지하는 그 원재료비 비중이 있거든요. 저희가 서버의 원재료라면 그러니까 저 재료비에서 그러니까 각종 서버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부품들 중에서 예.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었다가 아, 내년 1분기 되면 이제 10% 이하로 갑니다. D램 많이 싸졌다는 거네요. 서버 예. 회사 입장에서도. 예, 엄청 이제 저렴하게 장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이제 가격이나 요구는 그 다음부터는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저희가 이제 내년 2분기로 보는 요즘 그런 분위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반도체 값도 많이 올랐던 시점과 비교하면 요즘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예. 반도체 정말 좋았을 때, 메모리 예. 정말 좋았을 때 서버 디램 가격이 음. 그 317불이 정점이었고요. D램 그거는 개수를 어떻게 보통 이제 서버는 이제 보통 칩으로 안 하고 모듈로 하거든요. 예. 칩 여러 개가 이제 집적돼 있는 모듈을 이제 예. 보통 예. 저희가 이제 뭐 메인 숫자로 보는데 그 32GB 모듈이 2018년에는 317불이었는데요. 32기가 한 개. 예. 근데 지난달 말 11월 말에 8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40만 원 가던 게 10만 원 한다는 예,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좀 더 하락할 것 같고요. 예. 이게 제가 추정하기로는 70불까지는 빠져야지 최소한 이제 더 깎아달라는 욕망이 사라질 것 같아요. 다 내리는군요. 요즘은 예, 뭐 주가도 그렇습니다. 내리고 집값도 내리고 맞습니다. 예. 반도체 값은 4분의 1 토막 났다. 그런데 그게 내년 뭐 여름 때부터는 좀 반등할 거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어도 어떻게 계속 없냐 생필품인데 예. 그 기대라는 거죠. 예,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서버 회사들은 이제 신 CPU가 나오면 예. 이제 그때 이제 주로 디램을 같이 교체하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 1년으로 하여튼 3개월 이상 늦어졌지만 예. 어쨌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2분기부터는 그 교체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진다면 예. 지금보다는 상황이 괜찮을 호전되지 거다.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듣기에도 뭐 그래 그 뭐 얼마나 오래 가겠나 그래도 이거 뭐 계속 생필품인데 싶긴 한데 예. 내년에도 반등 안 할 가능성 또는 내년에도 혹시 이런 일 벌어지면 계속 부진할 것 같습니다. 내후년으로 그 기회를 넘겨야 되겠습니다라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혹시 어떤 일 벌어졌을 때 그럴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인텔이 내년에도 서버 신제품 CPU가
우리 시장은 내년 뭐 상반기 기대하는데 예. 그게 내년에도 안 나오면 음. 업황은 한 번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사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수요가 상당히 그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 제일 큰 리스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서버에 인텔이 신제품을 만드는 거랑 이게 어떤 연관이 있나요? 왜냐하면 인텔은 이제 칩 만드는 회사죠. 예, CPU가 이제 공급이 될 때 예. 물론 뭐 기존 CPU를 가지고 또 기존 D램을 가지고 서버를 이제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지금은 이제 교체 수요의 그 변곡점에 있는 시점이거든요. 곧 신제품 나온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아. 그 대기 수요를 유발하려면 왜냐하면 CPU가 나올 때 이제 D램도 같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나오는 그 CPU는 이제 DDR5를 또 지원하고 네. 사실 많은 우리 클라우드 회사들이 전력 소모의 효율성을 또 되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신규 CPU 나올 때 DDR5를 같이 장착해서 고성능의 저전력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 인텔의 CPU가 늦어지면 그 계획이 다시 아. 연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사 갈 때 그냥 가고 바꾸지 뭐 지금 바꾸냐 하고 기다리는 거랑 맞습니다. 비슷한가 봐요. 예, 그게 지금은 어.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설상가상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사 안 가면 또 이 가구 계속 쓴다. 예, 그렇습니다. 쓸만은 한가 봐요. 그 서버 그 예. 옛날 거 쓸만은 한가 봐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뭐 그러면 CPU를 뭐 한 개 다른 걸 두 개 달고 뭐 그런 식으로 기존 CPU를 예, 그런 식으로 좀 보완하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면 교체는 안 할 것 같으니. 예, 물론 너 내년에 CPU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바로 교체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가뭄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비가 와도 이게 좀 효과가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변곡점은 이제 그 제품이 해줘야 되는데 아, 그게 또 혹시 늦어지면 예, 그거는 제가 듣기로도 올해 한다고 작년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올해 한다고 했다 또 안 하고 그 내년도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는 얘기처럼 이게 어두울 때는 누군지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야지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단계라서 저희도 예상은 하지만 왜냐 이게 2021년 4분기에 나와야 할 제품이 네. 지금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 겨울에 이미 나왔을 제품인데 예, 그 그래서 인텔의 신제품이. 예, 그래서 뭐 안 나올 리스크도 있는 거죠. 예. 만약 그거가 안 나오면 내년에 그래도 스마트폰 재고는 많이 줄어서 그것도 좀 볼 거고 경기도 뭐 어떨지 모릅니다만 PC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수요도 맞습니다. 있다고 치면 예. 그래도 그 서버용 CPU 신제품 안 나오면 여전히 어려울까요? 여전히 내년 3분기까지도 제품 가격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와. 크고요. 4분기에도 반등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년 1분기보다 내년 4분기가 더 나쁠까 그거는 아니고요. 1분기까지 이제 시장이 급냉했다가 네. 그 상태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반등은 못하고 예,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D램 경기가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거는 인텔이 신제품 CPU를 내놓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인텔한테 달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가 만들어 줄까요, 그냥 그거? 예,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그 제품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제품이기 굉장히 중요하군요, 때문에 그게. 예, 인텔이 물론 AMD가 이제 과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예. AMD의 CPU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AMD CPU는 또 특히 DDR5와 관련된 CPU는 예. 또 100%다 TSMC에서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TSMC가 또 생산 캐파가 또 그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도 되게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주가,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주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내년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여름 가을쯤 반등을 한다고 치면 주가는 그때 돼야 좀 오릅니까? 아니면 이미 먼저 오릅니까? 아니면 후행입니까? 예,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예. 6개월 이상은 어쨌든 선행합니다. 선행이에요? 선행하고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5만 천 원까지 갔다가 예. 6만 원 좀 넘었다가 뭐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그래서 실적은 계속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예. 근데 주가는 5만 천 원에서 6만 원까지 갔다는 거는 이제 내년 되면 업황이 어느 정도 돌아선다는 거를 좀 선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배경이 된 거는 이제 이 사이클이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먼저 너무 업황이 안 좋으면 설비 투자를 줄이고 가동률을 조절합니다. 공급 감소가
먼저 나타나고요. 두 예. 번째는 이제 고객사의 재고가 촉진될 때까지 이제 2차적으로 좀 기다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론, 일본의 키옥시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 축소, 하이닉스도 설비 투자 축소는 올해보다 한 50% 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 내년에. 예, 그리고 감산을 또 미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들은 감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걸 이미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먼저 오른 거죠. 공급이 줄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의 수급은 개선될 거다. 그러니까 되게 주식시장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선반영 속도가 그러네요. 되게 빠르고요. 또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품 가격에도 심리가 영향을 주는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올랐다가 최근에 경기 이 수준이 우리 상상을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나쁘다 더 보니까 나쁘니까. 재무 건전성이 높은 삼성전자 주가는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예. 상대적으로 차익금이 많은 하이닉스는 이제 좀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예. 하이닉스는 그동안 반도체 팔아서 돈 잘 벌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도 돈 모자라나 봐요. 일단 최근에 좀 투자를 많이 했죠. 올해도 설비 투자를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증가하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사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설비 투자가 작년보다 증가해서 한 19조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인텔로부터 솔리다임이라는 그 낸드 관련된 컨트롤 예. IC나 이런 또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10조 정도가 이미 지급이 됐고요. 예. 그리고 뭐 과거에 또 일본의 그 도시바 회사인 키옥시아의 지분 투자를 또 4조 이상을 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최근에 돈도 많이 썼군요. 지분 투자, M&A 이런 거를 많이 한 상태에서 올해 또 설비 투자를 또 되게 역사적으로 많이 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이제 재무적으로 삼성보다는 좀 더 힘든 거는 분명합니다. 그럼 돌이켜 생각하면 하이닉스는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타이밍은 좀 잘못 잡았다. 돌이켜 생각하면. 예, 좀 타이밍이 좀 그런 안 좋은 셈입니까? 시점에 좀 사세 확장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그 뭐 올해 내년 반도체 경기는 그런 모양일 거고 조금 더 길게 보면 미국이 특히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서 미국에서 반도체 만드세요. 또는 공장들 중국이랑 친한 곳에 두지 마세요. 예. 필요하면 일본에라도 하나 더 만들고 하여튼 여러 곳에 만들라고 하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도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뭐 삼성 파운드리는 그래서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예.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을 좀 대규모로 짓고 있고요. 음. SK 하이닉스는 사실 메모리 비즈니스는 과거에 미국에서 했다가 예. 좀 채산성이 낮아서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SK의 그 실리콘 웨이퍼 관련해서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듀퐁의 비즈니스를 인수했지만 전력 반도체 웨이퍼 공장은 미국의 하이닉스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방문을 했고요.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R&D나 이런 쪽은 미국에서도 많이 하려고는 합니다. D램 쪽도. 디램하고 낸드 공장은 사실 미국에 짓는 거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예. 근데 파운드리 쪽은 삼성이 워낙 또 미국에 기존에도 오스틴에 공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TSMC도 최근에 이제 애리조나에서 지금 이제 2024년에 가동을 그건 하거든요. D램 아니라 이른바 그 뭐 주문형 반도체. 예, 비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는 그런 거 만드는 거라는 파운드리 거죠? 팹은 뭐 삼성도 미국 공장에 상당히 이제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도 하고 또 신규 공장도 짓고 있고. 예. D램은 미국 가면 타산이 안 맞는데 예. 주문형 반도체는 미국 가면 타산 맞아요?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절대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고정비 부담이 큰 미국 공장의 수익성이 아시아 공장보다 좋다고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이런 게 예, 그런 면에서의 좀 뭐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는 D램은 인건비가 많이 더 드나 봐요. 주문형 반도체보다. 그거보다는 제품 가격이 워낙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 시장에 따라서 그 수익성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짓기에는 그 변동성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고요. 반면에 이제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도 미리 감안한 고객들만 받겠죠. 예. 그러니까 고객 확보하고 가는 주문형 반도체는 괜찮은데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새로 공장 더 짓는 예. 것도. 근데 메모리는 수요가 나쁘면 가격이 급락해 버리거든요. 지금처럼. 그러면 메모리 공장을 미국에 짓는 거는 저희가 보더라도 과거에 또 삼성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메모리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충 반도체 경기 어떻게 돌아갈지도 알겠고 주가는 뭐 선행한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하겠는데 예, 선반영은 공급 줄어드는 거는 반영을 했고요. 이제는 재고 줄고 수요 살아나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증권의 노근청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 오늘은 글을 써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뭐 많이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바둑을 둔다고 해서 진짜 신기하다 싶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네. 뭐 인공지능이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하니까 뭐 글이라도 못 쓰겠나 글도 쓰겠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느 정도 쓰길래 그러는가 하는 호기심은 생기네요. 잘 써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잖아요. 그게 딥마인드. 예, 그거 이제 바둑 두고 이제 딥블루라고 해서 IBM 게 체스 두고 예, 요 정도하고 글 쓰는 거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그 인간 지능의 기능 중에서 그러게요. 말을 하고 글 쓰는 것이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자연히 인간 지능이 그렇게 진화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수억 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공지능 세계에서도 말하고 글 쓰는 건 쉽지 않은데요. 예, 지금 현재 마침 미국에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기술 트렌드가 그 오픈AI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가 만든 챗 AI라는 서비스가 지난주 이번 주에 나왔어요. 인공지능 채팅. 네, 인공지능 채팅인데요. 이게 예. 글 쓰고 채팅하고 해서 사실상 인간과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완벽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거야 뭐 우리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쉬리도 뭐 우리랑 이제 채팅을 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세 마디 네 마디 이어가면 가끔 이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 이상을 해요. 성능이 매우 네, 좋아졌나 매우 봐요. 좋아해서요. 사실은 이게 기계 지능이 등장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굉장한 화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리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 지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글쓰기를 해결한다는 것인데 이게 그 내년 초죠. 1월 네. 5일 날 열리는 그 CES라고 네, 가전박람회 있잖아요. 네. 지금은 가전박람회라기보다 미래 기술 박람회가 되고 전시가 있는데 됐는데 CES 2023에서 이번 소프트웨어하고 모바일 앱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하게 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예. 잘 쓰나 봐요. 이제 쓰는 거 자체야 뭐 신기할 건 아닌데 예. 굉장히 잘 쓴다. 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여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리튼한테는 이제 그 리튼 트레이닝하고요. 예,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리튼 트레이닝을 설명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특히 지금 방송 들으시는 2030 세대 있으시면 가장 고민이 정말 진지하게 나를 바라볼 때가 자기소개서 쓸 때잖아요. 취업 준비할 때. 나를 어떻게 표현해서 쓸까. 아니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인스타그램 소셜에서 글 쓰는 것도 나를 표현하는 거지만 그건 뭐 편하게 한다 쳐요. 예. 회사에 내는 자기소개서는 정말 진지의 순간이잖아요. 그때 바로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진실의 순간이 옵니다. 사실은 이건 글쓰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이제 갓 졸업했는데 뭘 소개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인생 경험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한 4, 50년 살았으면 각자 다르지만 그렇죠. 20몇 살의 인생이라는 게 뭐 누구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쓸 게 없으니까 안 써지는 것 같아요. 글솜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그렇고요. 네. 콘텐츠의 내용도 있고 하여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은데 네. 설명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보석은 있는데 이게 꿰야지 보배인데 빼지를 못해갖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리튼 트레이닝은요 그런 거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한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당 글에 대한 시제를 주고 장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문장이 막히면 이게 뭔가 영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영감을 주는 추천 자료, 뭐 예를 들면 이 책에 관련된 뭐 읽어보세요, 뭐 이 신문 읽어보세요, 뭐 이런 문장 한번 참고하세요. 이런 걸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글을 쓰면 옆에서
글 쓸 자료를 글감들을 그렇죠. 던져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빨간펜 어. 선생님들이 글 가르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틀렸어, 요거는 좀 고쳐봐, 요 예. 문장 좋아 이런 거 추천하는 거잖아요. 요걸 기계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튼 테크놀로지의 그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하는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작은 스타트업인데 여기서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예. 네이버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름은 하이퍼 클로바인데 예. 요거하고 연계해서 요걸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설명을 좀 깊이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이름들이 있어요. 뭐 보면 뭐 알파고, 그리고 딥블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GPT-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GPT-3니까 GPT-1도 있었겠고 GPT-2도 있었겠고 3가 나온 건데 아까 이게 챗 GPT라고 하는 게 GPT라는 게 네.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인공지능의 이름인 거예요. 알파고, 알파고, 딥블루처럼. 맞아요. 딥블루. 음.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람이 이름을 붙였을 텐데 GPT라는 이름을 붙인 인공지능이 요즘 잘 나간다. 잘 나가는 정도를 넘죠. 지금 챗 GPT라고 제가 처음 설명드린 건 예. 3.5 버전인데 3버전, 3.5 버전은 사실상 인간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할 정도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죠. 예를 들면 예.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말은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애들이 자라서 예. 이제 언젠가 되면 대학생 수준의 언어 구사를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 얘만 잘 키우면 학교 잘 보내고 뭐 얘 선행학습 시키고 학원 잘 보내면 와. 똑똑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완벽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GPT-3, 챗 GPT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요. 기본 소설 놓고요. 뭐 팬픽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상해서 쓰는 팬들이 쓰는 새로운 픽션이 있는데 그 정도 소설은 써요 지금. 그 소설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냥.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팬픽션이라는 게 뭐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토리라인을 쓸 수는 없는데 예. 캐릭터 있고 기본 설정 구조가 있는 원 소설을 주면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자면 외전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 거죠. 원래 소설이 있으면 그렇죠. 네. 그거와 스토리랑 라인이 좀 다른 걸 쓰더라. 네. 그런데 그 GPT-3, GPT 3.5 이런 오픈 AI사가 만든 것들은 당연히 영어가 기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약한데 그러니까 이제 국문과 인공지능이 생겼는데 그게 네이버가 만든 하이퍼클로바고요. 네. 이게 이제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이 GPT-3보다 6,500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가장 강한데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것도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이름이에요. GPT처럼 이름이에요. 네, 그런데 하이퍼클로바는 이런 개념이에요.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건데 모두를 위한 AI가 컨셉이거든요. 그래갖고 요걸 개방해서 요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리턴이라는 이 회사가 리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요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가 리턴 트레이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이퍼클로바라는 인공지능은 두뇌는 네이버가 만들어서 그냥 알아서 공짜로 쓰세요 하고 오픈했고, 그럼 이 리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네. 그거 가져다가 그렇죠. 글 잘 쓰는 인공지능 하나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해 줄까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뭐가 필요할까 봤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글쓰기를 트레이닝 해주는 것이더라. 그리고 또 글을 대신 써주는 것이더라. 이런 바로 이제 시장의 필요를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거죠. 인공지능은 갖다가 쓰고 네. 그걸로 어떤 서비스 할 거냐? 그렇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글 대신 써줘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이런 거? 글 트레이닝을 설명드렸으니까 네. 리튼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글을 써줘요. 특히나 리튼은 11월 1일부터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예. 한번 써보면 되게 재밌던데요. 이렇게 합니다.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요. 내가 뭐 글을 써야 하는데 예. 키워드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뭘 쓰고 싶으냐 종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지 아니면 뭐 SNS에다가 뭐 광고 문구 쓰고 싶은지 아니면 우리 회사 소개 아니면 뭐 링크드인 같은 서비스에 나 채용해 주세요. 채용 공고. 네. 아니면 보도 자료 쓰는 회사도 있고 뭐 이메일 쓰기도 뭐 하고요. 다양한 글이 있죠. 네, 있기는. 있죠. 이런 것들을 갖고 글쓰기에 대한 분야를 선택합니다. 키워드 넣고 분야 선택하면요. 글이 나와요. 그럼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진우의 양식. 자기소개서가 나온다고요? 제가요 이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일부러 음.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키워드 입력해봤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진우, 뭐 경제, MBC, 라디오, 투자, 기업, 돈, 뭐 글로벌 경제 이런 걸 넣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생방송되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 방송 프로그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여기 SNS 용으로 쓴 광고 문구예요. 리튼이 직접 쓴. 그러니까 요런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네라고 하고 그 키워드만 넣어주면 네. 그걸 가지고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 그렇죠. 친구가.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이 홍보 문구 쓸 때는 네. 이거를 약간 정색하고 정직하게 쓸까라는 톤을 정할 수도 있고 과장해 볼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대한민국 5천만이 다 보는 경제 방송이에요라고 써줄까? 아니면 정직하게 좀 덤덤하게 쓸까? 선택할 수 있어요. 네. 5천만까지는 다 안 들으니까. 네, 여기 과장, 좀 과장, 그래서 조금 과장. 네. 그것도 조절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톤 앤 매너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것까지 반영하는 거여서 이거를 써본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복잡한 글쓰기가 아니라면 예. 기계적 글쓰기는 이걸로도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기엔 충분해요. 네. 그러면 정말 자기소개서나 무슨 광고 문구나 그런 거 할 때 키워드만 내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단어들 그런 것만 집어넣으면 그럴싸한 문장이 되면 자기소개서도 내가 쓴 것보다 나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약간 먼저 얘기하자면 정말 나중에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행하면 새로운 기술은 당연히 새로운 세대가 먼저 습득하잖아요. 그럼 대학가에서 먼저 이제 리포트를 인공지능이 써줬느냐, 사람이 직접 썼느냐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 예.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의 고유성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사람이 쓴 거 아니면 안 받아줘요라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쓰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변별력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야, 근데 그거 예전에는 전자계산기가 가지고 계산하면 그거는 반칙이야, 안 돼, 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 무슨 상관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산과 이제 답을 내는 문제는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어찌 보면 고유의 창작성과 그걸 보여줘야 하는 크리에이티비티를 숨기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저자가 그럼 이 개인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이냐를 놓고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원래 사실은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요. 네. 창의력하고 구현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써볼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구현력은 그 써보겠다고 하는 거 쓸 수 있는 능력인데 모든 사람이 다 두 개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악적인 재능은 있는데 악기를 연주를 못하면 네. 그럼 답이 없죠. 나는 마음은 그렇죠. 뭐 정말 그 가수인데 그런데 노래를 음치다.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의력과 구현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래 세계는 구현력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뭘 쓰겠어라는 키워드의 창의력만 있으면 예. 그러면 그럴듯하게 써주는 거죠. 네. 얼마 전에 그림도 뭐 당나귀 위에 토끼가 타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림 이렇게 치면 그 그림을 그럴싸하게 그려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 야 이거 그럼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리튼 테크놀로지도요. 지금 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다음 준비하는 서비스가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서비스예요. 특히 이미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뭐 이런 아까 보도자료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도 기본적인 이미지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회사 소개. 근데 보면 어떤 이미지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파 이런 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를 키워드 몇 개 넣어주면 과장되게 그러면 예. 정말 화려하게 그려주고 덤덤하게 그러면 그래 우리 회사 소개 로고는 이런 정도가 좋겠어요라는 이미지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담당자들한테 그냥 일인데 이걸 기계가 대신 해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주죠?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소부화를 쭉 글로 쓴 다음에 네. 그림으로 해줘.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적절한 사파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런 겁니다. 그 머신러닝의 기본 특성은 빅데이터를 넣어주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이었고 그걸 뭘 썼고 뭘 사용했었는지에 대한 과거 정보를 갖고 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이 리튼 테크놀로지의 회사 이름 안에 그 컨셉이 있어요. 리튼이라고 하는 게 쓰여졌다는 뜻이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지금 쓰려고 고민하는 그 문장은 이미 쓰여졌다. 이미 쓰여졌죠. 그건 우리가 찾아줄게. 그렇죠. 이미 맞습니다. 그럼 어딘가에 있는 문장을 갖고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특정 문장이라기보단 수없이 많은 조합들을 갖고 그 안에서 적정한 문장을 찾아내고 단어를 찾아내는 것인데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도요. 결국 우리가 이 습득한 정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두뇌가 조합해내는 거잖아요. 아, 옛날에 어딘가에서 봤던 글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써준 자기소개서와 내가 스스로 쓴 자기소개서는 기술적으로 구별이 가나요? 어디 예를 들면 논문은 표절한 부분이 있으면 그 표절 부분을 찾아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네. 이건 뭐 어차피 서로 조합한 거라면 네. 못 찾을 것 요즘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찾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의 경우에는 진짜로 카피를 찾고 이제 정말 베낀 거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경우에 사실은 내용 자체는 고유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쓴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예. 아까 표현드린 이제 이거를 구현하는 구현력을 구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아직은 비유하자면 유치원생 뭐 이하 정도 이제 글 좀 배워갖고 초등생 정도에서 좀 나아졌다 쳐요. 지금 예. 챗GPT라고 하는 건 초등학생쯤 된다고 치면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그렇군요. 구분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거 하는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번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투자금으로 컨셉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아까 리튼이라는 서비스의 경우에 지금 무료인데 많이 활용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이걸 유료화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쓰면 인공지능의 특성은 데이터가 많이 보이는 빅데이터가 되면 이 데이터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데 역할을 하니까 지금은 돈을 받는 것보단 사람들의 데이터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니 무료로 가는 거고 대신 그 기간 동안에 투자금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갖고 가서 글을 많이 써보시면 그 자체가 또 우리의 학습 재료가 맞아요. 된다고. 네, 네. 서비스 주고 데이터 받을게. 돈은 됐어.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 서비스 자체는 돈이 될 만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요는 많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품 나오기 전부터 그 프로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벌써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던 서비스예요. 이거 만든 분이 96년생인 이세영 대표라는 분인데 원래 뭐 대학생 논문 동아리 이런 거 만들다가 예. 그걸 큰 컨셉으로 키웠는데 거기서 가장 논문 학술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게 온라인 글쓰기 강의더라. 여기서 컨셉을 잡아갖고 리튼 테크놀로지 만들어갖고 여기까지 온 거더군요. 강의 듣지 말고 그냥 저희가 써드릴게요. 더 정확하게는 온라인 강의로 사람이 사람한테 강의해봐야 안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글쓰기 가르쳐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럼요. 쉽게 안 되잖아요. 훌륭한 가수가 저한테 노래 잘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 제가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해줄 수 있는 기계지능이 생긴 겁니다. 예. 리튼 트레이닝 해보면 늘는다고 해요. 정말로. 일단 이게 기본 글쓰기 언제 배우죠. 설립된 회사입니까? 이게, 최근이겠죠? 이런 네. 기술이 최근에 나왔다 하니? 네, 2021년 4월에 설립됐고요.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가 낳은 회사기도 해요. 한 1년 반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그래갖고 정말 아주 빨리 만들어졌고 이제 예. CES에서 화제를 모으기까지 됐죠. 야, 진짜 이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뭘까요?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인간은 뭘 해야 이게 뭔가 인간의 차별성, 구별성을 갖게 되는 건지. 인간은 여유로워지거나 인형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미코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